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닥터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잘 알아보시고 인지를 해서 대인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내 문제가 아닌 상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라고 여러 다양한 컨텐츠들 준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의견, 대처 방법들을 저희 채널을 통해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토닥 커뮤니티에 동참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들끼리 친구를 할 때 어떤 모습인지 다루어보는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다루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모습에 대해 여러 궁금증들이 생기더라고요.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착취적이고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친구 관계 안에서도 물질적 자산에 따라서 계급을 형성하고 친구를 막 무시하고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가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에 가담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보통 자기애적인 성향,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적대적 반항장애, 혼행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등을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돼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어릴 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면 어둠의 3요소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어둠의 3요소 성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특성들인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를 포함해요. 즉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이후 성인기에 자기해석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을 진단을 많이 받게 되고 마약이나 강도, 폭행 등의 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동적인 문제도 많이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이라는 가해 행동 자체가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학폭 가해자들 중에서 그런 어둠의 3요소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잔인한 행동들이 가능한 거네요. 피해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더 글로리에서 나온 것처럼 상대를 때리거나 밀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고데기 같은 흉기를 사용한 살해 등의 신체적 폭력도 그렇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놀리거나 심하게 욕설을 하고 비웃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 등의 언어적 폭력도 그렇고 친구를 소외하거나 무시해서 친구 관계를 깨뜨리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집단 따돌림 등의 관계적 폭력이 학교 폭력에 모두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매체가 발달하면서 SNS 등을 통해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을 당한 운동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중에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은 집단성, 지속성, 일반성을 띠다 보니 피해자들이 자신이 힘들다고 혹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료를 보러 오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단성이라는 것은 폭력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조자 그리고 괴롭힘이나 왕따 행위에 대해서 단순 동조하는 집단까지 그 집단의 규모가 매우 큰 특징을 말해요. 이렇게 집단성을 띠다 보니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힘든 부분에 대해 쉽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동 수업이 많지 않고 같은 교실 내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피해자가 1년 내내 혹은 졸업을 할 때까지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는 지속성 때문에도 두려워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최근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또래 관계도 좋아 보이고 교사와의 관계도 너무 좋은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지 않는 가해자들의 일반성 때문에도 피해자들이 상대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분명히 상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게 된다니. 그렇지만 다행히도 일부 피해자들은 병원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용기 내서 또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심한 경우는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비하, 자책, 죄책감이 과해지고 자살 사고를 보이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고나 피해 망상이 심해져서 대인관계 거부를 하고 고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심하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경험 자체가 잠재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소아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장애, 광장공포증이나 범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이 높고 전반적인 건강 문제, 학업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제가 더 글로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운동은은 사실 도움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여기저기 손을 뻗어보기도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살을 해야겠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교폭력 피해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아쌤이 얘기한 것처럼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된 무기력감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 다시 나만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어차피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해자 애들은 그냥 밖에서 교육 몇 시간 정도만 듣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냥 내가 참으면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이라는 상황이 반복되고 피해자는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치료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 이외에도 자존감 저하, 자기 효능감 저하,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책감,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등을 함께 가지고 있고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루어 보게 돼요. 학교폭력은 사실 일이 일어난 이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을 하고 일어나기 전에 혹은 학교폭력 초반에 발견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내가 바로 지킴이, 한국형 왕따스톱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학교폭력을 파악하고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 의사소통의 기술, 공감하기와 같은 기술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폭력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교육부에서는 위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에 상담교사를 두고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피해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또래 조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런 지지체계를 제공을 하고 피해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대인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그런 기술을 교육받고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한두 달마다 한 번씩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방문해서 위클래스에서 멘토링,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했던 모든 아이들이 학폭 피해자들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학폭 가해자 또는 피해자들을 인지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학폭 피해자
피해자가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 윗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문동은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학습된 무기력감 때문에 당하고만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문동은이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러 온다면 혹시 어떤 말을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문동은이라는 아이에게 우선은 이제 괜찮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손길을 뻗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방법을 잘 몰라서 손길을 뻗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학폭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전학 조치 등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동은이라는 아이에게도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당장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또 학폭 피해자 아이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누군가를 탓하는 것보다 더 편해서도 그렇고 가해자를 탓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동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글로리에서 나왔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께 저희 영상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토닥의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